인격자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특별한 매력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의 말입니다. 영화 맨 오브 스틸에서 클락 켄트가 슈퍼맨으로 거듭나는 장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혀 봐야 한다. 우리가 낯선 일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보기 전에는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8년 전에 저는 평생교육원을 향해 어머니의 등을 때밀었습니다. 책상에 앉아본 지 40년, 어머니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몸을 빼셨지만 저는 일단 해보시라고 억지로 강권했습니다. 이런저런 과목을 헤매시던 어머니는 몇 년 후 수필 창작반에 들어가셨습니다. 한계에 부딪혀보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한 지 2년, 어머니는 매주 한 편의 수필을 쓰십니다. 새벽 2, 3시에도 노트북 앞에 앉아 계신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쓰신 수십 편의 수필을 모아 작은 책자로 묶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일을 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직 천직을 찾지 못했다면 천직은 여러분이 가본 적 없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울타리가 어디인지 그 한계를 한 개 더 알게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이든 여러분은 정답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혀보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아이디 둥이 아버지를 쓰시는 분입니다. 직장인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없을까요? 7번 읽기 공부법의 핵심인 반복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려야 될게요.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제 지론은 공부는 우선 양이라는 겁니다. 공부량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직장에 시간을 매여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전업 수험생만큼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교적 적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금융 쪽에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인데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 친구가 일하는 걸 보면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야근은 그냥 계속 하는 거고요. 야근 안 하는 날에 손 꼽아야 될 정도입니다. 야근도 6시 퇴근 시간을 조금 넘겨 7시에 퇴근했다, 8시에 퇴근했다 이런 건 야근이 아닙니다. 밤 11시, 12시 자정 퇴근은 기본이고요. 더군다나 이를테면 이벤트가 있는 기간 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관련된 사태가 터졌다든가 그러면 그 회사가 비상사태가 되는데 자정 전에 퇴근은 꿈도 못 꾼답니다. 막 일주일 연속으로 새벽 2시 퇴근하고 이런 일도 예사해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러고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 위에 상사, 팀장급들은 4시에 퇴근을 한답니다. 새벽 4시요? 자기는 그나마 어리니까 2시에 먼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대요. 새벽 2시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탄력 근무를 써서 늦게 출근하냐? 아닙니다.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한대요. 공무원이니까요. 그런 친구가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곤 하죠. 제 친구처럼 그런 경우에는
공부를 따로 할래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뭐 누구나 선호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전공이 전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전기 쪽으로 따로 공부를 해서 급 높은 자격증을 따서 그걸로 독립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길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루 30분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는데요. 무슨 취미가 있다던가 헬스장을 간다던가 친구를 만난다던가 그런 일체의 다른 생활들은 사치입니다.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쓰러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일터에 가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아무리 짠해도 하루 30분 자격증 책 볼 시간이 없는 친구가 뭐 어떤 공부 방법을 쓴다고 해서 전업 수험생, 그 자격증을 공부하는, 준비하는 전업 수험생만큼 공부량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 다투지 말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직장인을 위한 공부법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시고 틈을 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언해드린 공부 방법 첫 번째, 우선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팟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로도 공부의 시작은 단연코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은 시간이 없는데 왜 틈을 내서 운동을 하라는 것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운동화 신은 뇌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오전 7시 10분에 진행되는 체육 시간입니다.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체육교사 닐 덩컨입니다. 덩컨은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학교를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준비 운동을 끝내고 난 뒤에 운동장에 나가서 1마일 약 1.6km를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심장 박동 측정기를 나눠주는 거죠. 아이들은 이 이른 아침에 진행되는 체육 수업에서 보통의 체육 수업들과는 다른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체육 수업은 이를테면 배구 코트에 규격을 외운다든지, 농구에서 드리블 실력을 평가받는다든지,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이 수업은 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키거나 자전거를 타게 하는데 다만 심장 박동 측정기를 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 정도를 유지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됩니다. 1마일을 몇 분 내에 달리느냐? 상관없습니다. 꼴찌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심박수가 80%에서 90%, 즉 격렬한 운동을 했느냐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고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그것으로 그 학생에게는 A 학점이 부여됩니다. 이 영교시 체육 수업의 이름은 수업 준비를 위한 체육 수업입니다. 체육교사 덩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교시 수업의 목적은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두뇌를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교실로 들여보내는 것이지요. 이런 수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독해, 즉 읽기 과목에서 이 체육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성과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영교시 체육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읽기 능력과 문장 이해력에서 학기 초에 비해 17%의 향상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잠을 조금 더 자고 정규 체육 수업만 받는 학생, 즉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의 향상도는 10.7%에 그쳤습니다. 영교시 체육 수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는 이 체육 수업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TIMSS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TIMSS, TIMSS입니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학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 할 때 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 TIMSS 시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네이퍼빌 학생들은요, 자신들의 학업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목적으로 이 TIMSS 시험에 독자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참여하는데 거기에 이 네이퍼빌 학생들이 따로 참가한 것이죠. 그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97%, 그러니까 거의 전교생이 TIMSS 시험을 본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과학에서 네이퍼빌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최고 1등이 되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에 이어서 6등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미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이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미국은 과학에서 18등, 수학에서 19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네이퍼빌 학교 전교생의 평균 점수는 과학에서 1등, 수학에서 6등이었던 거죠. 대단히 놀라운 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네이퍼빌 학교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상당수가 백인이고요. 부모들의 교육 수준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TIMSS에 참가한 미국 내 다른 고등학교, 똑같이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 수준이 이와 못지않으며 교육비 지출이 네이퍼빌보다 높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실험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쥐예요. 쥐들을 데리고 운동을 시켰습니다. 쥐들을 4집단으로 나누고요. 각각 2일, 4일, 7일 동안 운동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한 집단은 아예 쳇바퀴를 넣어주지 않아서 달리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달리기를 시킨 뒤에 쥐의 뇌를 관찰한 결과 쳇바퀴가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한 비교 집단의 쥐보다 달리기를 한 쥐에서 뇌가 훨씬 활성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 또한 운동을 많이 한 쥐일수록 한층 높게 나타났어요.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분명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마에 밝은 빛이 나타났거든요. 너무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뇌의 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뇌가 기능을 최고로 발휘할 때는 운동을 한 뒤다. 운동은 스트레스 한계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포의 복구 기능도 활성화한다. 즉, 운동을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좀 더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망가진 세포를 복원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를 더욱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를 최적으로 만드는 것,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2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 플라톤은 2000년도 훨씬 전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제가 헬스장을 가라, 수영장을 등록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면 맨손 체조를 하세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국민체조, 새천년 건강체조, 청소년 체조, 국군 도수체조, 홈런 친구들 어린이 키 크는 체조, 이런 체조들을 따라 하셔도 금방 땀이 납니다. 저는 한 2번만 반복, 그러니까 한 10분 하면은 몸이 충분히 워밍업 된 것이 느껴져요. 뇌가 활성화된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뇌를 깨운 다음에 앉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공부 방법 2번째는요. 무조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들 새벽 2시에 퇴근하고 하루 30분도 책 볼 시간이 없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은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TV 리모컨을 만지는 시간이 있고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뒤적뒤적 거리는 시간이 있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있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무조건 책상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책상을 봐도 책상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인내력으로 이겨내야 되죠. 무조건 책상에 앉기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하루키의 에세이의 한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루키는 챈들러식 소설 쓰는 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설 쓰기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로 바꾸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을 쓰는 요령에 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챈들러 방식이라 부른다. 먼저 데스크를 딱 정하라고 챈들러는 말한다. 자신이 글을 쓰기에 적합한 데스크를 하나 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원고 용지나 만년필이나 자료 등을 잘 갖춰둔다. 단정하게 정돈해둘 필요는 없지만 언제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태세로 갖춰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가령 2시간 동안 그 데스크 앞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2시간 안에 글을 술술 써나갈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써지진 않는 것이 글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 날도 있을 수 있다. 쓰고는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잘 써지지가 않아 끝내 실증이 나서 팽개쳐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가 글 따위는 전혀 쓰고 싶지 않은 심정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오늘은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게 좋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다.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록 한 줄도 써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단 앉으시오. 그 데스크 앞에 앉으시오라고 챈들러는 말한다. 아무튼 그 데스크에서 2시간 동안 버티고 앉아있으라고. 그 사이에 펜을 쥐고 뭐든 글을 써보려고 노력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다른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책을 읽거나 잡지를 넘기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고양이와 함께 놀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오로지 딱 버티고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아무것도 쓰지 않더라도 쓰는 것과 똑같은 집중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비록 그때는 한 줄도 못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글이 써지는 사이클이 돌아온다. 초조해하며 쓸데없는 짓을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챈들러 방식이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퇴근하시면 책상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책상 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자격증 서적이든 토익책이든 회사 업무 서적이든 무언가가 있겠지요. 그것을 펼치세요. 펼치고 앉아서 집중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읽기 싫은 날도. 오늘은 왠지 13일의 금요일이라 책을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이 불길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단 한 줄도 읽지 못해도 좋으니 그 책상 앞에 앉아 자기가 약속한 시간만큼은 버텨내라 하는 것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조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의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분인데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로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신 성공한 분의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어서 맨 처음에는 책상에 앉는 연습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책상 앞에 성냥개비를 모아뒀다고 해요. 그리고 성냥개비로 그 첨성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물정자를 쌓아서 계속 올리는 거. 그거를 하셨답니다. 성냥개비를 쌓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버티게 되자, 그래서 엉덩이에 어느 정도 굳은 살이 배겨 의자에 앉는 것이 참을만하다 여기게 되자 그 다음에 책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퇴근한 후에 인터넷 만지지 마시고요. TV 리모컨 만지지 마시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너무 많이 놀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단 의자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직장인을 위한 공부 방법 3번째는요. 틈틈이 공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린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살아생전에도 유명했었잖아요. 어떤 기자가 아인슈타인과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늦었어요. 당대 최고의 석학을 그 귀한 시간을 뺏게 했으니 기자가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헐레벌떡 다가와서 아인슈타인에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책상이나 의자에 앉을 수 있으면 거기서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다니고, 책을 펼쳐볼 수 없는 때면 귀에 꽂을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고, 귀에 이어폰도 꽂을 수 없는 순간 이를테면 회식을 하거나 지루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거나 그럴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공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담아가지고 다니면 돼요. 글을 쓰는 분들은 글 쓸 아이디어를 그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도출해내야 될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생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1시간이 있으면 1시간짜리 공부를 하고요. 1분이 있으면 1분짜리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분도 버리지 않는다. 1분짜리 공부는 뭐 할 게 있겠냐고 하시겠죠? 아닙니다. 우리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1분 안 걸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버리는 수많은 1분,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만 해도 몇 분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1분들을 합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1분, 1분, 1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공부할 수 있는 전업 수험생만큼 공부량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직장인의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에 쪽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계획한 것만큼 꾸준히 공부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분들이 365 공부 비타민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책에서 도움을 얻으시죠.